자, 그러면 이제 그 서브노트 아까 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자, 세계대전과 이제 현대사회 이제 그 관련돼서 경제공황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공황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공황 중에 역사적으로 남는 큰 공황이 하나 있었어요. 1929년에 대공황. 어, 그래서 그 공황에 이제 그 대공황이 상당히 세계 경제나 후의 역사에 큰 충격을 주는데요.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면 공황의 배경을 볼게요.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땐 자본주의 구조의 모순, 국가의 후원을 받은 독점 자본주의 형성 있고요. 자, 단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볼 때 가인 생산과 시장 축소 등 구매력이 생산력이 뒤질 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산과 소비 중에 생산이 많고 소비가 적을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레이트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공황은요. 이거는 이제 왜 일어났냐 하면 되게 기업들이 그 원가 절감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 노동력을 해고를 하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해고를 해요. 대신에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죠. 자, 기업 입장을 때는 되게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시장에 가면 소비자가 되죠. 근데 소비자가 되는데 이들이 기업에 잘리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구매력이 약화되죠. 구매력이.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도 사질 못해. 자, 구매력이 약화되고, 자, 이것은 판매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도산을 불러일으켜요. 이거 기업이 도산되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어떻게 됐어요? 연쇄 도산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공황이 어디에서 발생됐냐? 1929년 대공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근데 그 당시 미국은 일종의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뉴욕이 지금도 그렇지만. 자, 미국이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세계 곳곳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럽 경제도 타격을 받고요. 아시아 경제도 타격을 받아요. 특히 어디에서 많이 타격을 받겠어요? 독일. 독일의 전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뭐냐면 미국 자본이었거든요. 미국 자본이 이제 철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을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일단 자본주의가 발달됐고 시장도 커요. 그리고 식민지도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은 좀 자국 시장이 크고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뚝뚝 묻힌 거야. 일종의 분육 경제를 만든 거죠. 분육 경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육이라는 건 이게 벽돌이죠. 벽돌을 쌓아가지고 자국 시장과 어, 역의 시장을 구분하는 거야. 역내와 역의 시장을. 그래서 역내 시장 안에서는 자국과 식민지 간의 물자 교류에서는 여러 가지 관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고 대신에 국외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이제 교류할 때는 국외 시장에서 있는 여러 나라 물건들이 자국 시장 못 들어오게 관세를 안 여러 가지 부과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제 영국, 프랑스 등이 했고요. 미국은 달러 그룹,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 그룹,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 그룹, 그다음 프랑스는 프랑 그룹 이런 것들은 이제 했죠. 근데 이에 반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도 상당히 적고요. 자국 시장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 시장에서 배제된 배제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큰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극우 정치가 판을 치고 그리고 결국엔 이걸 돌파하고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미국을 이제 먼저 볼게요.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뉴딜리 정책을 이제 추구를 했죠. 뉴딜리 정책. 네. 원래 뉴딜리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포커판에 보면 이제 그 판을 뒤집어 엎을 때 이걸 뉴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누질베트였는데 그 선거 때 후보 대통령하고 이제 대결을 했어요. 그때 걸었던 그 선거표가 뉴딜이야. 그러니까 카드 새로 친다는 뜻이죠. 새로 틀을 바꾼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뉴딜 정책을 내걸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누구였냐? 그 전에 대통령은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보. 누질베트 이전에 후보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후보 대통령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했던 자유방임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가 더 이상 시장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 공항도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시키고 그런 위주였어. 근데 이게 공항이 탈피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누질베트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내걸어서 후보를 지키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책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데 정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이제 포기를 하고요. 뉴딜 정책을 이제 추진했다. 이때 뉴딜 정책은 케인즈 이론에 따른 어떤 국가의 간섭을 용인하는 정책이죠. 이걸 무슨 자본주의라고 하죠? 수정자본주의 정책이죠. 계획경제. 그래서 뉴딜의 정책은 그 공항 타깃책을 넘어서 후에 이제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불러일으키는데 여기 보면 릴리프 리커버리 그러니까 근치뿐만 리폼까지 했다. 이걸 3R 정책이라고 해요. 3R 정책. 그러니까 릴리프라는 것은 구제하는 정책이죠. 구제. 리커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를 회복하는 거야.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구제와 회복뿐만 아니라 리폼이란 뭐냐면 개혁을 하는 거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3R 정책을 이제 추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그 당시 은행 도산이 많다 보니까 재기 가능한 은행의 대폭적인 대부하면서 정부 재정을 뭐냐면 투입하면서 구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본위제를 폐지했다. 예, 근본위제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 달러의 가치를 금에 연동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그 제도가 근본위 제도인데 이 근본위제를 일시 폐지한 거예요. 일시 폐지.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하죠. 완전히 폐지된 건 1970년대 이후고요. 그 다음에 그 왜 폐지했냐면 통화량을 통해서 유효수를 창출하려고 했는데 양적 완화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미국이 즐겨 하는 방법이 양적 완화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지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량을 그냥 증대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부의 구제율을 높이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농업조정법하고 산업부흥법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했냐면 농업이나 산업부흥법을 왜 만들었냐면 가인 생산이 문제였거든요. 농업이라든지 상업 각 부분의 가인 생산, 가인 투자가 문제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창고에는 그게 여러 가지 물자가 넘쳐나요. 생산물이든 공업 생산물이든 농업 생산물이든. 근데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면 풍로수의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생산량을 조절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농업조정법은 정부가 개입해서 농업 생산을 조절하고 가인 생산물을 정부에 매입을 해요. 그럼 정부는 이걸 이제 빈민들이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걸 어디에 태평양에 갖다 버려요. 대서양에. 왜냐하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놔뒀다가는 창고 유지비도 더 안 나오니까 갖다 버리죠. 근데 이게 나중에 2차 세계 이후에는 이제 제3세계 국가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나눠줘요. 미공법이나 이런 걸 이유로. 그 다음에 산업부흥법 같은 게 있는데 생산 조절과 최저 가격제를 정하죠. 그래서 기업 간의 어떤 그 가인 투자나 가인 생산을 막고 정부가 나서서 최저 가격을 정한다. 최저 가격제라는 것은 뭐냐 이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최저 가격제는. 거꾸로 최고 가격제는 누굴 보호하는 거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가 일어날 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고 요건 디플레이션 상황이니까 최저 가격을 이제 실시했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이때 이제 고임금과 실업자 구제 계획도 같이 포함된다. 네.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을 이제 실시되죠. 노인에 대한 연금, 실업자 수당, 빈곤자에 대한 정방 지원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면 복지국가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도 예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회적 빈곤이라는 건 개인 책임이다. 얘네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부가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런 건데 요때 뉴딜 정책 때는 이제 그 사회적 빈곤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그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또 유효수를 이제 뭐냐면 창출하려고 하죠. 유효수라는 건 뭐냐면 케인즈학파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자기가 돈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구매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구매력을 확충시킨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뭐 재난 지원이 돼가지고 국가나 경기도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돈을 받잖아요. 그 공짜로 미국도 막 풀죠. 그게 뭐냐면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건을 사잖아. 그러면 경기가 살죠. 구매력 올라가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복지 정책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와그너법이 돼갖고 그 노동자 단결권 뭐 단체 고스급을 인정해줬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정기준법을 만들어서 최저임금제, 40시간 근로제 같은 노동자 복지도 이제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해갖고 테네시강에 이제 여러 가지 댐이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을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이제 토목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왜 하냐? 지금은 뭐 토목 사업 자체가 뭐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기기가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인력을 동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일자리 창출에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이거 뭐 테네시강 유역 개발 외에도 공사 외에도 여러 곳에서 정부 주도 대규모 토목 공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쓸데없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는 땅을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덮개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없는 작업을 하는 거야. 왜 그랬어요? 정부가 인력을 고용해서 공공 일자리를 고용해가지고 확충해갖고 그들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풀기 위한 거야. 이유소를 뭐냐면 확충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나 그런 데 공공 일자리 그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뉴딜의 정책을 이제 추구를 했다. 자, 그러면 경제정책 변화를 좀 볼게요. 자, 종전에 자유방임주의에 탈피해서 케인즈의 경제학을 수용해서 수정자본주의에 확립했다.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다가 무슨 요소가 결합된 거죠? 계획경제 요소가 결합된 거죠. 사회경제, 사회주의 요소가. 자, 그리고 경기에서 연방정부의 개입과 통제 권한이 증대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사회분양법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복지국가로서의 추세가 조금씩 부각이 됐다. 그리고 뉴딜 정책은 이렇게 그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때는 적자 재정이죠. 이 적자 재정 통해서 부의 분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먼저 뜯어내 갖고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재난기금 이런 거 받는 것도 부의 어떤 그러니까 부의 분배 정책에서 보시면 돼. 재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가장 부유한 자를 깎아내리고 빈곤한 다수를 상승시켜 이 피라미드형의 분배를 뭘로 다이아몬드형으로 이제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빈곤자들이 많았잖아요. 이들이 많으면 경제가 발전 못해. 구매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정부가 도와줘갖고 빈곤한 사람 많이 줄이고 중상층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구매력이 상승하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구매 상승이니까 물건 사니까 살아날 거고 기업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 또한 살아나잖아.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했냐?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잠깐 경기 회복은 됐어. 그렇지만 곧바로 또 침체가 돼요. 그래서 제2차 또 뉴질리 정책을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해. 그러면 언제 경기가 상승 곡선 올라갔냐? 정부가 어디 개입 때문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개입하면서 2차 세계 시작되면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해. 이때 이제 군수 산업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경기를 타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별 실효성은 없었는데 일단은 후에 이제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주죠. 국가가
경제가 위기할 때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뭐냐면 여러 가지 유수나 구매력 창출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후에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도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 좀 뒤에 얘기하고 자 외교 정책 변화 보면 루즈벨트는 1920년대 고립주의를 포기하고요. 국제협조에 더 큰 역점을 뒀어요. 요때 이제 국제협조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된 거야.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그 미국하고 그 라틴 아메리카를 한 시장으로 묶어가지고 달러 블록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라틴 아메리카의 종래 강압적인 태도, 제국주의 정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에 서방구의 단결과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린 정책이라고 하죠. 선린 정책. 선린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과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뜻이야. 예. 착한 선자 글릴 인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정책을 추구했다. 그래서 범미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바의 독립을 승인해주고 후에 이제 필리핀이 10년 후에 독립을 약속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리핀은 약간 이제 서방과 좀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미국의 누리지 정책이고요. 참고로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민주당 출신이에요. 보통 민주당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지지했냐면 남부를 기반으로 해갖고 백인들이 지지했고 그 다음에 보수당 같은 그러니까 공화당은 북부를 기반으로 해서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 흑인들도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했어요. 자 근데 요때는 민주당 누즈베트는 좀 약간 뭐냐면 남부를 그대로 두고 남부를 기반으로 해갖고 북부와 흑인들의 지지를 끌어들인 거야. 이걸 누즈베트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층의 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뭐냐면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든 거야. 대단한 거죠. 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대통령 사선까지 해요. 사선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하다 죽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보수, 공화당은 진보 이런 인식이었는데 누리웨트 이후부터 깨지게 돼. 그래서 공화당은 보수가 되고 그다음 민주당은 진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혁 정당의 이미지가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제 뭐냐면 케네디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들이 민권 정책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남부가 이제 뭐냐면 그 민주당에서 이제 벌어지고 공화당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북부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흑인들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게 돼요. 완전히 역전 관계죠. 그래서 공화당이 원래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만든 당인데 지금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남부 백인들이야. 예. 그리고 흑인들 오히려 그 예전에 이제 민주당 자기들 지배하려고 했던 남부의 민주당들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루즈벨트 시절에서 1950년대, 60년대 그 60년대 민권 정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을 보죠. 영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1931년에 경제공황이 이제 다가왔고요. 그때 이제 연립내각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때 그 전에 내각을 조직했던 노동당의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어.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 거국 연립내각이 만들죠. 이 보수정당과 자유당, 그다음 노동당 우파들이 연립내각, 거국내각을 이제 조직을 하죠. 자, 이 연립내각에서는 아까 같은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무역주의를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게 돼. 신업수단과 사회 산업비를 이제 뭐냐면 감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일시로 폐지한 거야. 1932년에 보호관세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신업수당하고 사회산업비가 감축된 게 아니라 확충될 걸데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은데 확충이 맞겠죠. 왜냐하면 신업수당이나 사회산업비를 확충해야지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그 당시 경기를 부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좀 틀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파운드 블록을 형성했다. 그래서 파운드는 영국이 지금 쓰고 있는 화폐 단위죠. 그래서 오타와 연방회의를 개최해요. 이 오타와 연방회의 내용이 나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는 오타와 협정을 맺게 되죠. 오타와 협정의 내용이 뭐냐면 영국 연방과 그 밑에 이제 간에 어떤 특별 관세를 매겨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영국 연방의 특별관세, 영국 연방 간의 특별관세를 매기는 그런 제도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맺어진 협정이 오타 협정이야. 그 내용을 보면 그 연방자치령과 본국이 전자의 농산물과 후자의 공산물에 대해서 그 특혜관세를 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치령은 농산물에 대해서 뭐냐면 관세를 뭐냐면 깎아주고, 그다음 본국은 후자의 공산품, 그러니까 영국의 공산품에 대해서 서로 관세를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는 거죠. 높이는 서로 경제적인 유대를 기민했다. 이걸 분류경제, 파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파운드 분류기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내권 안에서는 지네끼리 뭐냐면 서로 사이좋게 해먹고, 여기에서 이렇게 담을 높게 사서 벽돌 담처럼 이렇게 높게 싸가지고 역외권,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여기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영국과 영연방 그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자, 프랑스를 보죠. 프랑스도 그 경제공황이 1932년에 닫혔는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지금처럼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소할 때 이제 조금씩 좀 늦어. 이게 좀 파급력이. 자, 그때 프랑스는 내각이 빈번히 고쳐되고 중산계급과 농민의 군픽을 바탕으로 구구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구구 세력이 앙시옹 프랑스이지라는 단체가 있어요. 요거 외워두세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배타적 민족주의 관련돼 갖고 심리학적 민족주의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이 파시스트 단체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는 나중에 이제 나치가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잖아요. 독일이. 그때 이제 거기에 협력했다가 나중에 해체가 돼.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민전선인데, 인민전선은 이제 뭐냐면 제7차 코미테놈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7차 코미테놈에서 반파쇼 연합 전선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보주의, 민족주의와 우파 세력들과 좀 개당된 우파들과 손을 잡고 극우 정당을 막아라. 지시가 내려가. 그래갖고 그 당시 좌파 세력들이 프랑스 좌파 세력들이 만든 게 인민전선이에요. 그래서 사회당과 여러 이제 우파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인민전선 내각을 조직해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당화 중에 좌파 세력들 결합돼서 인민전선을 결성하고요. 이때 중도파도 이제 결합이 되죠. 1936년 총선거에 승리해서 사회당의 내후 불우인한 사람이 인민전선 내각을 조직을 했다. 자, 인민전선 내각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시켰으나 그들이 원했던 복지 정책이나 그 주요 산업의 부분에 국유화는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1937년 사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번의 또 정치 혼란이 있고 나서 등장했던 사람이 급진사회당의 발란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권 연도가 1937년인데 37년이 아니라 38년이에요. 요때 네이블룸이라는 사람이 사임하고 나서 곧바로 집권한 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내각이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1938년에 집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체주의 세력의 진주에 대항해서 주로 독일, 이탈리아 대항해갖고 영국과 유대를 강하고요. 각종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제 조치를 통해서 경제를 구출하긴 했으나 프랑스는 경제와 정치적 극도 침체 상태에 계속 빠졌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이 달랜디에 때 무연협정이 체결돼요. 이 무연협정이 이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자국화폐였던 프랑을 바탕으로, 지금 유도를 썼지만 이제 예전에 프랑을 썼어요. 그래서 프랑 블록을 이제 형성하죠. 식민지를 개최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들 본국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프랑 블록은 블록 경제권을 이제 형성해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 일본, 독일 여기 없지만 이탈리아는 이제 뭐냐? 이 나라는 좀 약간 상당히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이게 그 시장이 컸던 것도 아니고요. 식민지가 많았던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또 자본주의 경제가 또 상당히 취약을 했고, 그래서 경제 불육을 막을 수 있는 그 넓은 지역이나 시장이 없었어요. 불육을. 물론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만주 지역 이 지역을 일본과 연계 N블록을 만들고 했지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파운드 블록이라든지 프랑 블록처럼 크지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타겟으로 얘네들은 침략 정책을 하게 되죠. 밖에 가서 이제 뭐냐면 전쟁을 해갖고 남의 걸 뺏어가지고 경기 회복을 하려고 했고 사회 간접 자본의 어떤 투자보다는 군수 공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차 세계 배경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이거 좀 외워두세요.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는 게 뭐냐면 대공황이 몇 년에 했죠? 1929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공황 직후에 일본의 침략전쟁 쓰려면 만주사변이 돼야 돼. 중일전쟁 쓰면 안 돼요. 만주사변 1931년이고 중일전쟁은 몇 년에 일어났죠?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좀 더 전쟁이 확대된 것이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은 1937년이야. 1941년이죠. 예. 그래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41년. 그리고 정확한 연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독일 시틀러 나치당에 득세해가지고 이제 그때 나치당 득세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권한 연도가 1932년이 아니라 33년이에요. 이거 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1929년에 독일의 이제 대공황이나 독일의 경제 타격을 받게 되죠. 독일이. 그러면서 이제 독일 나치당이 집권을 하게 돼요. 1933년에. 자, 신덴부르크가 이제 그 수상을 임명했죠. 히틀러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 대두를 이제 볼게요. 전체주의 대두. 자, 여기에서 이제 대중의 경제적 혼란, 경제 공학을 통해서 자본주의 발달이 미약하고 식민지가 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 이제 경제 공학을 극복하자 전체주의가 대두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전체주의가 뭘까요? 전체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민족을 더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집단과 민족을 위해서는 개인 희생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전체주의죠. 그래서 전체주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파시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치즘이 있고 스탈리니즘이 있죠. 이 스탈리니즘도 전체주의 하나요. 예. 자, 그리고 이 전체주의가 대두됐던 국가들은 대개 보면 의회 민주주의 정통이 별로 없어요. 좀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와 사회적 제도가 준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익세력들의 성장에 대해서 그 당시 민족주의적 지주층과 중간 관료들의 어떤 질서 유지 명분에 하에 보수적인 방식, 구구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파시즘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전후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이죠. 그때 이제 좌절된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으면 패배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타격을 받겠죠. 이탈리아는 자기가 원했던 그런 회복 그 이탈리아 영토, 미 회복 영토를 완전히 얻지 못했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어떤 반발감 이런 것들이 구구 단체의 어떤 힘을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격은 국가주의, 군국주의, 팽창주의, 독재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주의는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팽창주의 형태로 등장했고 독재주의는 지도자의 원칙과 협동국가 체제에 입각한 지배 방식을 포방했다. 그래갖고 이 협동국가 체제의 방식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요건 좀 뒤에 이제 설명할게요. 그럼 요 관련돼 갖고 제가 그 기본 심화 교재에서 좀 적어놨거든요. 잠깐 751페이지 펴보세요. 심화 교재 751페이지. 자, 이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서강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 놨어요. 예. 전체 특징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주의는 아까 당과 국가 조직을 결합시키고 국민 생활을 국가가 통제하고요. 일당 전제 정치 그리고 의회 정치 같은 정당 정치를 부정하죠. 반지성주의.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종주의와 결합이 돼요. 인종주의. 참고로 근데 이탈리아는 인종주의가 없어요.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인종주의가 없고 독일만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그런 유대인 그 학살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무슬림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독일이 이제 좀
협조를 요청해도 뭐 들어주지 않고 인종 정책에 대해서. 왜냐면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 이제 그 뭐냐 쫓겨나가지고 그 히틀러 밑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종주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독일의 파시즘하고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의 아니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보다는 전체를 더 강조해요. 아까 얘기했죠. 개인보다는 민족이나 국가에 더 높은 가치를 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한 지도자 이데올로기, 독재자가 이끈 단일 대중정당, 독재 정당이죠. 그 다음에 테러주의적 비밀경제와 강제 수용소, 물리적 심해 독점, 중앙집권적 통일경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의 일반 의지를 왜곡시켜서 이 전체 의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의지에서 개인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주장하고, 특히 전체 의지, 뭐 민족의 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스페인의 프랑코 장군, 뭐 소련의 스탈리니즘 이렇게 다 전체주의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차 세계대전 독일과 이탈리아 경제적 위기는 좀 각자 읽어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나치즘과 파시즘의 비교를 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나치즘은 독일과 관련된 거고 파시즘은 이탈리아와 관련된 거죠. 근데 넓은 범위의 파시즘도 독일의 나치즘하고 이제 포괄해서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구별하면 자 일단 나치즘은 정치의 이념으로 극단적 민족주의 반이성주의 입각해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위해서 이탈리아 파시즘과 유사해요.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나치즘은 파시즘에서 더 독재적이야. 파시즘에 없는 뭐가 있냐면 인종주의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파시즘에는 인종주의가 없어요. 유대인 뭐 학살 이런 건 없어. 그래서 그 그래서 나치즘은 유대인의 박해와 대량 학살에 대한 강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만약에 차이점 쓰라고 하면 더 독재적이고 인종주의가 유무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받고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서 합격자 서브노트. 자, 아까 이제 그 전체주의가 이제 아까 파시즘, 그 다음에 나치즘,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스탈리니즘이죠. 그러면 이제 소련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소련의 이 스탈린의 독재 체제가 어떻게 형성된가 그 과정, 전후 과정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이제 스탈린 그 보면 그 네 단계가 있었어. 소련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네 단계가 있었는데 이 시기가 이제 1918년에서 1920년식이에요. 그 당시 볼세비키에 대해서 국내 반혁명 세력들이 백군을 조직해요. 지방에서. 왜냐하면 볼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을 장악했던 게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주요 도시들 있죠. 모스크바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페트르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들만 장악했고 아직 지방에는 이런 여러 세력들이 볼세비키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백군이라는 그 조직이 한 개 그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여러 세력들을 총칭해서 그냥 백군이라고 해요. 서로 간 연합도 별로 없었고요. 그 안에는 예전에 짜르 정부 시대 때 어떤 그 사람들도 있고 짜르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세비키도 있고요. 맨세비키도 여기에 백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 세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외국 군대도 개입을 하죠. 외국 군대. 이게 이제 뭐냐면 체코 여단이라고 해서 있어. 이 체코 여단이 어떤 여단이냐면 보통 이 체코는 그 당시 어디에 속했던 국가냐면 지금 독립국가지만 예전에는 5세 헝가리 제국에 속했어요. 체코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동맹국 편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 체코 많은 병사들이 끌려 나와가지고 징집당해갖고 그 5세 헝가리 군에 편입돼서 싸웠거든요. 근데 그들 입장일 때는 5세 헝가리 군에 싸운다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왜냐면 자기를 억압하는 그 뭐냐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타정을 했어요. 타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갔냐면 러시아 군대로 간 거야. 러시아 군대. 근데 이 타정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러시아 군대 안에 체코 여단이는 따로 군대를 만들어서 지나 자기끼리. 그래갖고 이 체코 여단을 통해서
그 반대쪽인 오스트리아 헝가리하고 싸우도록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열심히 싸우려고 할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나서 볼세비키 정권이 후전을 맺고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동부전선 쪽으로는 도저히 이제 나가서 싸우지 못하니까 자기 고향을 돌아오고 싶고, 그래서 근데 러시아인들은 이제 소비에트 정권은 이쪽으로 통과시키는 거 동부 쪽 해서 고향 가는 거 막고 하니까 얘네들이 독단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시베리아 열도 철도를 이제 타가지고 거기에 절차 탈취해갖고 거기 블라디보스토크 막 가요. 예. 그리고 도중에 이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싸움도 하고 그 적군하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쭉 가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통해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프랑스 쪽으로 건너서 영국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연합군에 편입돼서 싸우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적군하고 많이 싸우게 되죠. 물론 적군하고 또 타협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 딱 도착하니까 전쟁이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무기가 필요 없죠. 얘네들 입장할 때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 원수에 나눴던 그 오스트리아와 싸우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 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싸울 적이 없어지니까 자기 무기를 누구한테 갖다 판 걸 싸게 독립군한테 갖다 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그 값싼 체코산 무기를 가지고 뭐야 나중에 천상리 대첩에 일본군을 무찔릴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 체코는 군수공업이 되게 발달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기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틀러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상당수 무기를 체코에 맡겼어요. 위탁 생산을 했죠. 예.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체코 여단의 대표적인 이제 백군안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 백군안에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 거, 그냥 이합집산으로 어떤 단일한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또 간섭을 했죠. 그래서 외국 간섭권을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냐면 적군을 이제 공격을 했고, 특히 일본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원래 일본이 그 러시아 쪽으로 태평양 쪽 그 연해주 쪽으로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에 병력을 요청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조금 파견해갖고 좀 겁만 주고 러시아 소련을 견제하려고 한 정도만 원했는데 일본이 웬걸 한 3만 명인가 4만 명을 파병한 거예요. 시베리아 출병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위기에 당면한 소비에트 정권은 이제 체크하고 해서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 경찰을 창설해서 반대자와 비협력자를 철저히 탄압을 했고, 특히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적군을 조직했어요. 적이들 학대 개편해서. 그래서 백군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더구나 반항공군은 아까 그 지리한 분열로 통합적인 작전 지휘 체계가 수립될 수 없었고, 왜냐면 어센트를 그냥 총치해서 백군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간섭군도 예초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그 자국 문제도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그 여러 나라도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단독 후전을 맺고 이게 철수하니까 그 보복 차원에서 또는 적군을 타도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전쟁을 참여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일본 외에는요. 예. 자, 그래서 처음에 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군이 이제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이 백군을 몰아내고 예전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회복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후 4단계에 행했던 그 공산주의 정책을 뭐라고 하면 전시공산주의라고 해요. 전시공산주의. 그래서 전시공산주의라는 건 내전의 이제 군사적 비상상태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철저한 계획경제와 계획분배다. 그래서 공산주의 원칙, 사회주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죠. 원래는 약간 가도기는 둬야 되는데 전쟁 시기다 보니까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분야 보면 이제 토지 몰수, 식량 공출제를 실시했죠. 그래갖고 낮은 가격으로 이제 뭐냐면 매입을 하죠. 아니면 그냥 농민들이 먹고 살 정도만 좀 약간 주고 다 징수를 해. 그걸 또 누구한테 주는 거야? 도시민이나 아니면 병사들에게 공급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농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에트 정권을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선거 때도 그렇고 전시공산주의도 그렇고 나중에 뭐 카프 할 때도 네프 할 때도 뭐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집단화 과정을 하죠. 그 당연히 반발하게 되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소련 정부도
농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도시 노동자를 위한 정책, 농업보다는 공업을 강조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공업정책의 전 산업의 국유화, 은행, 철도를 접수하고요. 국내 산업을 불법화시키죠. 사형 기업을 못하게. 자, 근데 이제 1921년에 신경제정책 네프를 이제 실시하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배경이 한번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1921년 대규모 농민폭동이 일어났고요. 아까 이제 전시 공산주의에 대한 농민들 불만. 그 다음에 크롤슈타트에서 해군기지에서 수병들이 노동자 합세에서 폭동을 일으켰어. 이게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일했던 적병, 혁명군이 혁명군을 향해서 왜냐면 총을 겨누게 된 사건이에요. 물론 진압을 했지만 큰 타격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프가 이제 실시됐는데 신경제 정책의 목표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하에 사회주의부터 점진적인 이행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경제도 그 당시 계획경제를 바탕한 그 전시공산주의부터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요소를 허용하는 혼합경제 정치로 바뀌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그 사회주의도 국가 넘어갈 수 없어요. 러시아 같은 후진적인 어떤 그 국가에서는 자본주의가 아직 발달이 못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부 안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좀 발전시켜야 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생산력이 올라간 다음에 뭘로 넘어가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넘어가는데 너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그 공산주의 이론에다가. 근데 현실에 맞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주의를 경제 틀 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산력을 올릴 필요가 있었죠. 이행기.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정치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중국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논리예요. 초급 사회주의론인데 중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만약에 사회주의 넘어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먼저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고 나서 사회 넘어가자. 그래서 개혁 개방하자. 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는 곡물 공출은 고정세금으로 대출하고요. 그래서 이제 곡물 이제 징수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이제 뭐냐면 일정하게 내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 소매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그 농민들이 잉여 곡물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요, 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그 소비에트를 지지한 적 없어요. 지지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유화되었던 많은 중소기업이 매각되고 개인들이 대여하고요. 대기업은 공공소유를 유지하되 생산 가격, 임금의 결정은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했다. 외교적으로 보면 자, 신경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기술 도입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외적 국제 협조를 포함을 했다. 그 이다음은 독일하고 이제 친해져요. 독일하고 라파을 조약을 맺게 돼서 상호 간의 경제 원조를 약속을 했다. 그래서 특히 독일은 이제 독일하고 소련이 잠깐 그때 친해졌는데 군사 교류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련이 저격수가 되게 유명하죠. 저격수. 예. 이 저격 기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독일이었다고. 독일인 저격수가 와가지고 그 소련인 저격수를 양성시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를 보면 독일의 그 저격 기법하고 소련의 저격 기법이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련이 독일한테 배운 거야. 그리고 뭐 탱크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비행기 만드는 기술도 독일한테 배웠고 특히 독일이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 영웅이었던 뭐 구데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독일 그 소련에 가갖고 한 1, 2년 있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보고 배워갖고 또 전차전이라는 전격전이라는 것들 개념도 세우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상호 간의 경제 원조를 해줬다. 그 다음에 또 세계 각국의 세계 각국이 소비에트 정권을 인정해요. 이제는 얘네들이 뭔가 자본주의 방식을 이제 따르고 있으니까 소비에트 정권을 인정하고 승인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도 국제 동맹에 가입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그 네프의 시민으로서 이제 러시아는 정치 위기를 넘기고 농업, 공업 생산에 회복돼 경제적 활력을 되찾았고요. 자, 이 시기 때의 변화가 다 반드시 긍정적인 건 아니었다. 노동자들 공산당 지지가 크게 떨어졌고 노동자 입장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소비에트 이런 자본주의 방식에 대해서
예전에 혁명 세대들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떤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 불만이 있었고 농민들의 적개심이 또 농민들은 이제나 저나나 뭐 예전 소비에트 집권을 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자 하여튼 내프의 성공으로 이것이 오히려 반대파들 먼저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야. 내가 그만큼 했다. 그래갖고 그 공산당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좌파 우파 세력도 있는데 이 좌파 우파 세력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뭐 사회혁명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맨세비키 이런 세력들은 다 제거를 시켰어. 그래서 경제적 성과를 내세워서 그래서 이로써 러시아는 1당 국가 전제 국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을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돼요. 1918년에. 자,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예전에 제정 러시아부터 속했던 땅이 있었어요.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 백러시아, 그다음에 코카소스 그 연안에 그 상맥에 있었던 뭐 그루지아 그런 나라들 있죠. 예.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잠깐 세워질 때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어느 정도 안정하고 나서 그 지역을 또 장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뭘 세우냐면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정권, 백러시아 소비에트 정권, 벨루시라고 하죠 지금요. 자, 그러면서 이들 소비에트 정권을 통합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법을 만들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만들어. 이런 여러 소비에트 정권들 통합을 해갖고 이걸 줄여서 이제 소련이라고 하죠. 소련. 자, 이때 이제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 공화국이 만든 것은 몇 년이냐? 이거는 24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연도가 좀 틀려요. 22년이에요. 22년. 곤치세 이거 잘못된 거야. 24년이 아니라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스탈린이 집권할 때가 이제 24년이거든요. 예, 그거 아마 착각해 쓰신 것 같은데 일단은 24년. 스탈린 체제도 28년이 아니라 24년에부터 집권해가지고 그 스탈린 53년에 죽었거든요. 예, 53년. 자, 그리고 레닌이 죽으니까 이제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 트로츠키가 그때 잠깐 권력 다툼이 있다가 트로츠키를 쫓아내고 집권한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자, 스탈린은 뭐 일국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 독재, 그러니까 대규모 숙청을 냈죠. 그리고 5개년 계획 경제를 했고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했다. 그렇게 있는데 이 스탈린과 관련된 정책 여기는 잠깐밖에 없어가지고 요 내용을 좀 약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마교재 잠깐 펴볼게요. 신마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면요. 그 725페이지 펴보세요. 725페이지. 자, 여기 레닌이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스탈린하고 트로츠키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레닌은 일국사회주의, 이거 트로츠키는 영구혁명을 더 발전된 세계혁명론, 초공업화 이론을 이제 해갖고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스탈린이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탈린의 논리와 이제 트로츠키의 논리를 좀 볼게요. 자, 이 세계혁명은 영구혁명론을 좀 발전시킨 거야. 이 영구혁명론은 아까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손을 잡으라고 했죠? 농민하고 손을 잡는 것보다는 그 당시 그 서유럽의 노동자와 손을 잡고 러시아 혁명을 이제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세계혁명도 영구혁명의 재판이에요. 이제 소련이 정권을 장악했잖아.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트로츠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농민들을 배제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트로츠키 이런 걸 봤고, 특히 이제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을 되게 강조했다고 했죠.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희생시켜서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열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희생시켜서 급속하게 공업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스탈린은 다른 입장인데 일국사회주의를 내세우죠.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 기지로서 소련의 역할을 강조해요. 그래서 소련의 이익은 사회계 사회주의 운동의 뭐냐면
이익과 일치하다. 소련이 잘 돼야지 뭐냐면 세계 사회주의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코미테름을 통해서 소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요. 모든 그 사회주의 운동을 소련의 어떤 이익과 일치시키도록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혁명보다는 일단은 먼저 소련의 혁명을 완수시킨다. 아직까지 뭐 사회주의 혁명이 나왔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완전하게 정착시킨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나서 소련을 어느 정도 근대화시키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천천히 하자. 세계혁명은 이렇게 이제 내세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트로츠키하고 입장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이 트로츠키의 초공업화 이론을 비판해. 이거 왜 비판하냐?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농민들을 짜내가지고 그 당시 농민을 쥐어짜가지고 산업화를 달성할 수 없다. 트로츠키 주장처럼 오히려 농촌과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 공업을 균형 발전해야 된다. 농업과 공업을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협력을 강조해요. 그래서 농업과 공업의 균형 발전과 노동자 농민의 협력을 강조하죠. 이 사람이 이제 정책 방향이 경제 정책 방향이 스탈린이. 근데 웃긴 건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쳐내고 집권하면서 막상 정책은 뭐냐면 트로츠키의 경제 정책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농업을 희생하고 농민을 희생하고 공업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스탈린이 그 당시 그 뭐냐면 초공업화 이론을 비판했던 게 뭐냐면 트로츠키 싫어서 비판한 것도 있고 그 말은 좋지만 트로츠키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원래는 그 농업과 공업의 균형 발전을 깨려고 했지만 막상 자기가 집권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알고 예전에 자기 정적이었던 트로츠키 이론을 이제 초공업화 이론을 받아들인 것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트로츠키는 나중에 이제 멕시코인가 거기에 이제 뭐냐면 망명 갔다가 스탈린에 파견된 그런 킬러를 통해서 암살당하죠. 이 사람은요. 자, 스탈린이 정치를 하면서 전제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데 대표적인 농업에 집단화야. 예전엔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분배해 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네프 같은 이런 그 네프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강조했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급속한 공업화 정책이 필요하니까 농업의 집단화가 필요한 거야.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무리 공업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도 공업 인구하고 농업 인구 중에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농민의 인구 비중이 농민이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농업 국가였어요. 농업 국가. 그러니까 공업은 좀 발전됐던 거고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죠. 근데 급속한 공업화를 필요하려면 농민을 노동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소련은 자체적으로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지금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농산물이죠. 그래서 농민들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뭐냐면 강작을 하는 거야. 트랙터나 이런 기계 농업을. 그리고 농민들 일부는 농민은 계속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노동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농민을 쥐어짜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파냐면 외국에 갖다 팔아요. 그 외국에 갖다 팔아서 그 외국에 판 돈을 가지고 뭐냐면 공업을 발달한 기계 같은 걸 수입을 내와요. 공업에 필요한. 그 기계를 수입해 갖고 공업 생산을 늘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한 거야. 그래서 집단 활동에 농업 생산을 올린 다음에 그 농민들 중 농민들을 그다음 노동자를 만들고 그 잉여 생산물을 값싸게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외국 갖다 팔아갖고 기계를 수입해서 공업화를 취하는 그런 방식인데 완전히 쥐어짜는 방식이죠. 자기가 예전에 비판했던 그 트로츠키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평화적 방법 수행을 계획했으나 실행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농민들이 반발이 크죠.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토지를 강제로 그 당시 농장을 귀속시켜서 집단화하고 자기 거기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반대했던 부활님 같은 우파 그룹들을 숙청을 내퍼져요. 그리고 농민들이 그에 대한 특히 반발이 많았고 특히 이제 어느 지역에서 반발이 많았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곡창지대예요. 밀생산의 거의 뭐 손해 밀생산의 7, 80% 차지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집단화시키니까 이제 그 당시 스탈린 화가 나갖고 이 사람들 대규모 수청을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 그때 한 100만 명, 2만 명인가 수청당하고 그때 뭐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왜냐 농민들이 일을 안 하고 도망가고 뭐 자기가 이제 생산한 걸 이제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진압을 하거나 간신해가지고 공업화를 이룬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제 농촌사회 비생산 문제가 남기게 되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독재국가 기구가 건설되고 아까 이제 5개년 개혁, 공업을 위한 공업화를 추구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동원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첨단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공업화를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남는 게 사람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그냥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공업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느 정도 됐어. 그래서 공업화 어느 정도 돼갖고 이제 미국 다음에 제2 공업국 성장했지만 일정한 단계가 오르면서 한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노동력을 계속 투입만 하다 보니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거야. 더 이상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제 더 이상 공업생산이 올라가지 못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고 비밀결차를 둬서 반대파를 숙청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을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있는 트루츠키도 암살하고.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이 침공하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독일 침공을 이제 대조국 전쟁 이러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스탈린이 그 당시 그 전에 반대파들 많이 수총했어. 그러니까 특히 군 지도자들, 경험 있는 군 지도자들을 수총하다 보니까 초기 때 밀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거기 지도자들이 되게 보면 사방에다가 이제 좀 뭐냐면 시킨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쟤네들 안 와. 실전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패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 패퇴해서 막 300만 명이 포로가 되고 그래요. 독일군이 300만 명인데 포로가 300만 명이야.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주쿠프라는 그 장군을 이제 전적으로 믿었죠. 스탈린이 독재자지만 이 사람이 좀 약간 뛰어난 점이 뭐냐면 자기가 못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 넘겨요. 그래서 간섭을 안 해. 주쿠프라는 그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이제 뭐냐면 모든 걸 맡기게 돼요. 그리고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역전해서 뭐냐면 승리했다. 그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공업화 정책을 공장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만들었잖아. 그래갖고 처음엔 독일한테 밀렸던 게 뭐냐면 무기라든지 뭐 탱크 수가 뭐 적어가지고 밀렸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군 지도자들이 많이 수총당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스탈린이 정신 차리고 주쿠프를 기용해갖고 이제 뭐냐면 독일군을 막게 하고 그 우락산맥에 우락산맥이라고 있어요. 우락산맥 그 이서에 있는 서쪽 지역에 있는 이 공업 그 공장들을 다 우락산맥 이후 이동으로 이동시켜. 우락산맥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을 시키죠. 여기 군수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군수공장에서 이제 뭐냐면 뭘 찍어내는 대포, 장갑차, 탱크 T-34 이걸 막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내는 거죠. 물량 공세야 그냥. 그래서 얘는 양보다는 그러니까 질보 양을 승부하는 거죠. 뭐 탱크도 T-34 가성비 좋은 탱크와 그리고 뭐냐면 군인들도 각 모집하고 100개 사단, 200개 사단 뭐냐면 투입을 해갖고 물량 공세를 하니까 독일이 더 이상 이제 뭐냐면 버티지 못하니까 후퇴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공업화 정책으로 공업 생산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군수공업을 이제 많이 공장을 돌려서 이것을 많이 찍어낼 수 있었다. 뭐 무기라든지 장갑차, 전차 같은 것들을.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형성된 기술 관료도 있었는데 이들 노멘클라투라고 한다. 그래서 공적인 지책에 따라 특권을 배분하고 그리고 계급 없는 사회주의에 또 새로운 계급들이 출현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요 노멘클라투라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경기력 합격자 서브 노트를 다시 돌아가죠. 자, 요번에 볼 게 이제 이탈리아 파시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파시즘이라는 거는 뭐냐? 기원을 보면
자, 이 파시즘이라는 것은 고대 근위병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도끼난을 말해요. 장신군이 도끼난인데 이 도끼난을 보통 파쇼라고 했거든요. 도끼를 몇 개 묶어가지고 들고 다녔냐면 근위병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결, 결속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파쇼에서 나왔다고 해요. 파시즘은.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무술의 집권 과정을 보면 배경을 보면 전쟁 중에 막대한 외채를 짊어지게 됨으로써 전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자가 증가됐고요. 특히 제대 군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죠. 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 자,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의 농촌 노동자들 조직화. 특히 여긴 안 나왔지만 사회주의자들도 공업 지역에서 사회주의자들 막 해가지고 농농자들이 이제 파업을 해갖고 그 당시 또 공장도 점거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확산이 되죠.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래서 결국에 1919년에 선거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제1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중상층들이나 보수주의자들 승기를 건들게 되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또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정권은 정권 기반이 또 약하기 때문에 또 붕괴되고 그래요. 막 정치적 혼란된 때야. 그 다음에 런던 비자 때 달마치아 지구를 얻지 못한 것에서 불만.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가격한 민족주의 열기를 퍼졌다. 극우 집단들이 형성이 됐죠. 우리가 그만큼 피를 흘렸는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죠. 근데 솔직히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역할이 그렇게 미비했어요. 원래 이탈리아 군대들은 예전부터 약체로 유명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나 2차 세계대전 때는 솔직히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여기에서. 그냥 이제 안 나오는 게 더 낫는데 다만 이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 견제한다는 의미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큰 공헌을 하지도 못했는데 그 받아는 건 많았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무솔링이 진다는데 이 무솔링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잠깐 사회주의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전체주의자도 바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19년에 전투단을 조직해요. 그 당시 제대 군인들을 규합해 조직하는데 제대 군인들은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겠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은 서추전을 조직해요. 이 검은 소추전은 뭐 하는 조직하냐, 뭘 이제 모델로 했냐면, 가니발디가 이제 조직한 그 갈색 서치단 있죠? 그걸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대중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사회주의 투쟁을 이제 펼치게 된 거죠. 결국에 1921년에 파시스트당을 이제 전당을 조직을 하고, 그때 처음에 미미한 집단으로서, 이게 뭐야? 처음에는 어, 미미한 집단 의도서겠죠? 못한 것 같은데. 사회당의 이탈자, 그 다음 제대군인, 소시민층을 구협했으나 점차로 계층의 모든 계층들이 이제 청년들이 강복에 참여해야 돼요. 30만 명이 됐고요. 그는 공산주의자, 뭐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지도자, 반파시스트 정치가들 공격과 정치가에 대해서 공격과 테러를 일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사회당의 이탈자라고 얘기했는데 사회당 이탈자가 무슨 이렇게 파시스트에 드냐. 원래 극자와 극우는 한 끗 차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주장했던 사람 중에 또 나중에 극우 세력으로 바뀌게 됐고 특히 이제 그 국가사회주의라는 자체가 사회주의 반대를 했지만 사회주의 요소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뒤에 협동종합국가나 이런 것도 이제 사회주의 요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무솔린 자체도 젊었을 때 잠깐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노마 진군을 하게 되는데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노마 진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게 몇 년에 1922년이에요. 집권운동화. 그러니까 대공황 이전이죠. 자,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계기로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왕국을 구할 것을 목표로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왕정이었어요. 파시스트 민병대가 노마로 진군을 해. 자, 이 파시스트 민병대의 그 무기나 뭐 무장력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경찰과 군대가 충분히 진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대가 묵인해줬죠. 이거 그 당시 그 군대 내 지도자들이나
우파 세력들, 그 다음에 보수층들은 이들 지지했어. 예.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내각이 물러나고요. 국왕 엠마누엘 3세로부터 조각을 위촉받아 그 무솔리니 수상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독재 체제 이제 수익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무솔리니 독재적인 어떤 비상 대권을 획득하고 20만 명의 파시스트 민병대를 창설하고요. 그리고 정규군을 확장해서 그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선거법 유리하게 개정해서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돼요. 이 선거법 내용을 이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선거에서 최대의 위석을 얻은 그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당이 선거하니까 40%를 얻었어요. 의석에. 그런데 이제 요 40%를 갖는 게 아니라 일당이기 때문에 뭐냐면 3분의 2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60, 70%를 자기 당으로 만들 수가 있어. 국회의원 수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파시스트당이 일당이 되고 나서 가반수도 안 되는 데 비해서 가반수를 얻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법을 유리하게 개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60, 70%니까 이제 헌법조항도 개정하고 법도 그냥 통과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925년에 파시스트 입법을 통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요. 더 나아가서 1926년에 파시스트당 외에는 모든 정당을 금지해서 일당 독재 체제를 이제 수립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과정에서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그 자기를 반대했던 걸 금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특별재판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상대방들, 상대 정직들을 수청하죠. 합법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자, 무솔리니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동조합 국가. 이게 약간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 아까 이제 얘기했죠. 무솔리니 젊었을 때 잠깐 사회주의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급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가의 조합을 이제 강조하죠. 그러니까 의회 대신에 협동조합 국가를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조합을 허범만이 존재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 그러니까 제3의 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직화됐나 이렇게 보면, 일단은 여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하면 사업별로 22개 그 조합을 만들어요. 22개 조합. 쭉 22개 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각각 노동자 그 다음에 사업가들이 이제 하나의 조합에 다 있는 거야. 각각 노동자 사업가. 그러니까 노동자 조합 22개 그 다음에 사업가 조합 22개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철강 노조, 철강 그 집단이라면 철강 조합이라면 철강 조합은 노동자 조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조합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22개 조합에 각각 이렇게 해갖고 각각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222개 대표를 이제 각각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몇 명, 824명을 선발해요. 이게 이제 협동 조합 중앙위원회예요. 자, 협동중앙위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그 정부 대표들과 연결해 연합해갖고 뭘 만드냐면 그 협동종합협의회를 만들어. 그래서 이 협동조합협의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하원을 대신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의회 정치를 부정하고 협동종합 국가를 통해서 노동자 그 다음에 사업자 간에 각각 기업가 간의 어떤 조합을 결성해서 이 조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운영하는 체제, 이것을 협동종합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협동종합 국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테란 조약을 맺게 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1929년에 1861년 이내에 계속된 노마 문제를 해결했다. 그때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교황령을 이제 사유대의 왕국이 뺏었잖아요.
이게 노마 문제인데 그래서 그 당시 교황청하고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티칸이라는 도시국가를 이제 독립을 승인하고요. 바티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조그만 그 도시국가죠. 간에 카톨릭을 국교로 인정하고 교황은 이탈리아 왕국에 승인하고 과거의 교황을 모두 포기하겠다. 그래서 나테는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교황이 욕을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시스트와 타협을 했다. 나치즘 그 파시스트인 그 무솔린과 타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얻어먹죠.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하죠. 이거는 로마의 영광을 이제 드높이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 하나가 이제 피우맨을 점령하는데 이 피우맨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피우맨은 뭐 하는 거냐면 요 이탈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달마티아 해안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피우메라는 도시가 있어. 이 달마티아는 이제 그 영유권을 주장했던 게 이탈리아가 예전에 베네치아가 거길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장을 했던 거고 피우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지역이 헝가리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헝가리가 이제 소속돼 있다가 요 땅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이 건너와요. 피우메 지역에. 그래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것도 자기한테 달라고 이제 런던 비자 때 약속을 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안 준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달마티아도 주고 그다음 피우메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다눈치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눈치오라는 이탈리아 시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의용대를 조직해갖고 요 피우메를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뭐냐면 다시 뺏기지만 그 당시 이제 피우메가 이제 장악했고 그래갖고 이 피우메 때문에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와 이탈리아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피우메를 자유시로 만들겠다. 서로 약속을 해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 집권하고 나서 다시 노마 조약을 맺게 돼요. 노마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피우메를 이제 장악하죠. 실제 협정이라고 하지만 분델파이 피우메를 장악하고 나서 유고슬라비아하고 이제 유고슬라비아 강제 이제 맺게 한 게 이 노마 조약이야. 그러니까 미리 이제 군사적 정복하고 나서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와 노마 조약을 맺어서 거의 합법적으로 협정을 맺고 그걸 점령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오피아를 침략하죠. 에디오피아 침략은 그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할 텐데 예전에 이제 에디오피아한테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욕이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거기를 침략해서 동아프리카 제국을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 내전에 또 간섭을 하고 그리고 알바니아를 실제 보호고 삼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침략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은 에디오피아 침략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부분은 뒤에 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26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기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제 서브노트 그 뭐냐면 서브노트 인증번호, 서포트즈 인증번호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23번이에요. 23번 적으셨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269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이게 어디야? 네. 자, 1차 세계대전 후에 파시즘의 대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탈리아 관련된 거 파시즘. 자, 전후의 정치적 불안, 정신적 분열 및 세계 경제 공황의 혼란 등으로 배경으로 그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이 수립됐다.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 세계 경제 공황은 아니죠. 이게 1929년이죠. 경제 대공황은. 그런데 이탈리아 파시즘 정권이 수립된 것은 1922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마 독일 쪽의 상황하고 맞지 이탈리아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파시스트 운동은 초기 사회주의자를 지지 바탕으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니죠.
사회주의자를 탄압했죠. 지질 바탕이 아니라 탄압을 낸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독일의 파시즘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전개했으나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극단적이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독일의 파시즘의 어떤 유사점, 그러니까 독일의 파시즘의 영향. 근데 파시즘보다는 이게 나치즘인데, 아니 여기가 파시즘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 파시즘은 나치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넓은 의미의 파시즘은 나치즘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극단화되지만 또 어떤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인종적인 요소도 같이 있다. 이탈리아 파시즘이 없는 그런 인종적 요소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에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법적 의회 선거를 통해서 파시즘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에스파냐에서는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노마의 진군을 통해서 그 당시 집권했죠. 그래서 합법적인 의회 선거를 통해서 한 것은 에스파냐와 이탈리아가 아니라 독일이야. 독일. 그래서 합법적인 의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집권하게 만들었던 바이에른 헌법을 무너뜨리죠. 이 스틸러가.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그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잠깐 도중에 안 푸는 문제가 있는데 3번 문제 볼게요. 대공화가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1920년대 후반에 이게 몇 페이지냐면 266페이지예요. 1922년 20년대 후반에 세계 경제 공황에 대한 각국의 대응치고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미국의 뉴딜 정책 맞고요. 영국의 파운드 불록. 그다음에 독일의 선비 정책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다음 1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 있었던 비에드 미세의 외교 정책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만주사변 이거 맞죠? 몇 년이 나올지 일본의 만주사변은 1931년이라고 했죠. 31년.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아마 통합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 보면 일단 1929년 10월에 뉴욕의 증권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했다. 자,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공황은 순식간에 금융업과 농업 그리고 공업에 파급되어 문을 닫는 은행이 속출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공황은 전 세계에 파급되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이 취한 정책 이름 요거는 뉴딜리 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의 영향으로 일본의 동아시아에서 익힌 사건. 전 세계 파급되는 일본이 익힌 게 뭐겠어요? 동아시아니까. 1931년에 일어난 만주사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바이에른 공화국 치명타에 가고 뭐의 독재를 갖고 왔다? 나치즘의 독재를 갖고 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경제활동의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 권한이 증대되었다. 이거는 혼합경제 정책 또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나머지 이제 나치즘 문제들은 그 히틀러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무솔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대부분이 그 히틀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 무솔린과 관련된 문제가 한 번 나왔긴 했어요. 그게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다른 문제가 같이 연관돼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요 사료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끝날게요. 755페이지 보세요. 심화 규제. 그 예전에 무솔리니 연설 내용을 적어라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03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볼게요. 예전에 한번 풀어왔는데 한번 여기는 또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연설 내용 중에 보면 반개인주의적이고 파시스트의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반대한다.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체주의적이다.
어떠한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파시즘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 자, 요게 나왔어요.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는 거야. 예전에는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유주의적 생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국민을 창조하는 거야. 그냥 반자유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인 거죠. 그래서 국민과 개인은 어디에 종속됐다는 거야? 당연히 국가에 종속해야 된다. 집단에, 민족에 종속돼야 된다. 그런 논리,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잘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요거를 국가, 국민, 창조 세 글자 해가지고 조합해라라는 예전에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관련된 내용 끝났고요. 다음에는 그 이탈리아의 이제 독일의 나치즘과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2차 세계대전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